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목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8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1,649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백신 1차 접종률이 40%에 근접하고 있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거리두기 조치를 2주 더 연장하면서 방역 수칙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에 대한 추가 접종을 유럽 나라들을 포함해 세계 곳곳에서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세계보건기구가 접종 격차를 줄여야 한다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백신 물량 지원과 추가 접종을 다 할 수 있다면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주택을 발표한 데 이어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공항 자리에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부동산 규제 완화와 세금 인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두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란에 부딪혔습니다. 초등학교 돌봄 교실을 정부가 내년부터는 저녁 7시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시도교육청과 학교별 여건에 따라서 운영 시간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교사와 돌봄 전담사 간의 업무를 어떻게 나눌지 등에 대한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올림픽 야구 대표팀이 일본에 2대5로 패했습니다. 결승 직행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 7시 미국과 패자 준결승전을 치러서 이길 경우 결승에서 다시 일본과 맞붙게 됩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정식 종목이 된 스포츠 클라이밍에서는 18살 서채연 선수가 예선 2위로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강호 터키를 꺾고 4강에 올라간 올림픽 우리 여자 배구 대표팀은 내일 브라질과 결승행을 놓고 승부를 벌입니다. 45년 만에 올림픽 메달을 향한 도전을 이어갑니다.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오늘도 0시 기준 1,8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7일 이후 30일째 네 자릿수 확진자입니다. 주 초반 조금 줄었다가 주 중반으로 접어들면 어김없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정점을 찍고 완벽한 하락세로 돌아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한데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의 상황이 여름 휴가철 이동량 증가와 맞물려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수도권의 4단계, 비수도권의 3단계인 거리두기 조치는 아마 2주 더 연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의 경우에는 최고 단계가 적용되는 게 한 달이 넘어가게 됩니다. 유환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코로나 확진자 어젯밤 9시까지 1,649명 추가됐습니다. 하루 전 같은 시간보다 84명 많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론 1,8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에선 코로나 확산이 주춤하는 가운데 비수도권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동량이 문제입니다. 수도권은 전주보다 0.8% 증가하여 큰 변동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비수도권은 심각합니다. 전주보다 6.4%가 증가를 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열린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의견이 다수였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다중이용시설 제한 등 방역 수칙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델타 변이로 인한 전파력이 좀 강화되는 측면이 있어서 형평성 논란과 함께 좀 방역을 강화해야 되는 실효성 있게 강화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도 함께 좀 지켜보고 있는 중으로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특히 비수도권 유흥시설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발달장애인과 심장간질환 장애인,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이용자에 대한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 8시부터 사전 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내일 오전 9시부터는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번을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접종은 오는 26일부터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으로 진행됩니다. 지자체에서 정한 50대 미만 우선 접종 대상자도 오늘 저녁 8시부터는 지역에 상관없이 예약 가능합니다. 그 밖에 50대 미만 대상자는 다음 주 9일부터 10부제로 예약해 26일부터 접종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대규모 접종으로 다음 달 추석 전까지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델타 변이에 이어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까지 국내에 유입된 상황에서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역시 백신 접종을 서두르는 겁니다. 백신을 모두 맞은 뒤에도 감염되는 돌파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 추가 접종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보건기구 WHO가 백신을 한 번 더 맞는 이른바 부스터샷을 잠정 중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부자 나라들의 추가 접종 물량을 아껴서 백신이 부족한 나라 국민들에게 접종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미국은 WHO의 이 같은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적어도 다음 달까지는 추가 접종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To enable at least 10% of the population of every country to be vaccinated. WHO 자료를 보면 부자 나라의 접종 횟수는 인구 100명당 50회에 이르지만 저소득 국가는 1.5회에 불과합니다. 이 같은 접종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게 WHO의 요구입니다. But we cannot and we should not accept countries that have already used most of the global supply of vaccines, using even more of it. 백악관은 그런 선택을 할 필요가 없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Well, Jeff, we feel that it's a false choice and that we can do both. We announced just yesterday that we hit an important milestone of over 110 million vaccines donated to the world. 자국인을 대상으로 한 추가 접종과 국제적 백신 지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백신 불균형이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는 WHO 우려와는 배치됩니다. 미국은 추가 접종 필요성을 검토는 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추가 접종과 12살 이하 어린이 접종 가능성에 대비해 이미 물량은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과 러시아는 추가 접종을 시작했고 독일과 영국 등 유럽 각국도 곧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 신규 감염의 93% 이상이 델타 변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 하순 3% 수준이던 것에서 불과 2달여 만에 압도적인 비중으로 확산한 것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2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원인 불명 폐렴이 처음으로 보고된 지 1년 7개월 만입니다. 인류는 백신을 만들어 대응하고 있지만 델타 변이를 선두로 바이러스는 변이에 변이를 거듭하면서 반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백신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과 불평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세계 각국의 백신 쟁탈전은 치열합니다. 특히 제약회사들의 백신 가격 인상은 인류 공동 대응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김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소리 없는 전쟁은 이보다 몇 개월이나 앞서 이미 벌어졌습니다.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는 일부 국가들이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그렇게 끝이 보이는 듯 했지만 델타 변이가 나타났습니다. 백신마저 뚫는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는 다시 한번 백신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지난 2일부터 3차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벌써 10만 명이나 맞았습니다. 전체 인구의 2.5배만큼의 백신을 확보했습니다. 유럽연합도 인구의 3배가 넘는 백신을 사들여 3차 접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도 2억 회분을 더 사들였고 일본도 3차 접종을 예고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략 5천만 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추경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또 부스터샷에 대한 사용이라든지 또 변이 바이러스 대응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한 물량이 되겠습니다. 백신 가격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5월 화이자 백신 18억 회분을 이전보다 25% 높은 가격으로 샀습니다. 미국도 2억 회분을 더 사면서 1회분당 약 4달러씩 더 줬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할 방법이 사실상 백신뿐이고 효과가 입증된 제약사가 정해져 있으니 비싸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이렇게 백신을 선점하는 사이 접종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 85%는 아직 백신 1차 접종도 못했습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어제 본경선 2차 TV토론회에서도 난타전을 이어갔습니다. 부동산 공약을 둘러싼 공방이 특히 치열했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주택을, 이낙연 전 대표는 서울공항 신도시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규제 완화에 기반한 공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야 대선 예비 후보들의 이 같은 부동산 공약은 하나같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승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후보들이 주택 정책으로 맞붙었습니다. 주택을 필요한 만큼 충분히 공급하되 초장기로 고품질의 역세권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공공임대. 기본주택은 이 지사의 핵심 공약입니다. 무주택자를 위한 기본주택을 100만 호 건설해 역세권 30평대 아파트를 월 60만 원대로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서울공항 신도시 계획으로 맞섰습니다. 그것은 김포공항으로 옮겨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모두가 많은 주택의 공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만 어디에 지을 것인지. 서울 강남과 가까운 서울공항 부지에 주택 3만 호를 짓고 인근에 4만 호를 추가해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 지사의 기본주택은 건설 원가만 3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담보 제공 등으로 막대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란 지적입니다. 이 전 대표의 서울공항 신도시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 모두 검토했지만 무산된 바 있습니다. 야권에선 규제 완화와 세금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생필품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세금을 이렇게 과세를 한다고 그러면 이게 정상은 아니죠. 하지만 원론적인 발언인데다가 구체적인 집값 상승 대비책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고승혁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어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통합과 미래를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는데 감사원장에서 물러난 지 32일 만입니다. 국민의힘 다른 대권 주자들은 당 차원에서 준비한 봉사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일부 주자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을 놓고는 미묘한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전합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정치적 중립 훼손 논란을 의식한 듯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부각했습니다.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 벽은 권력의 단맛에 취한 지금의 정권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한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저는 이러한 분열 상태를 야기했던 여러 가지 과거의 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정책 관련 질문엔 일부 준비가 덜 된 듯한 답변이 반복됐습니다. 결국 지적이 나왔고 이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국정 전반에 대한 그 정책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하고. 한편 윤석열 전 총장은 청와대 앞 1인 시위 현장을 찾았습니다.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때도 이게 뭐 그거보다 규모도 훨씬 큰데 그때 뭐 얼마나 난리를 치고 했습니까? 윤 전 총장은 또 최근 부정식품 등의 발언과 자세가 논란이 되자 이미지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다른 대선 주자들은 이준석 대표와 서울 용산구 쪽방촌을 찾아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당초 당내 후보 13명 전원 참석이 목표였지만 8명만 참석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봉사하는 자세를 임하겠다는 의지로 준비한 그런 첫 출발의 이벤트에서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일지는. 휴가로 행사에 불참한 홍준표 의원은 각자의 이유가 있을 거라며 당내 갈등을 부추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대부분은 오후 5시에 문을 닫는데요. 이 문 닫는 시간을 7시까지로 늦추겠다는 정부의 방안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각 시도교육청이 여건에 따라 돌봄 전담사의 적정 근무 시간을 정하고 정부가 지원을 합니다. 학교에 따라서 운영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서울 중구의 한 초등학교 돌봄 교실입니다. 방학인데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아이들을 돌봐줍니다. 학교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지를 못하는데 교사가 2명이기 때문에 학원을 갔다가 또 들어와서 저녁을. 돌봄 교실 때문에 이 학교를 찾는 맞벌이 가정도 있습니다. 8시까지도 가능해서 일하는 엄마들이 좀 마음 놓고 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회사를 그만뒀어야 될 상황이 됐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돌봄교실 10곳 중 9곳은 오후 5시가 되면 문을 닫습니다.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교육부는 오후 7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돌봄 전담사의 근무 시간도 길어집니다.
현재 돌봄 전담사의 절반은 하루 근무 시간이 6시간이 안 됩니다. 돌봄 교실을 직접 운영하는 시간 이외에도 행정 업무 시간이나 돌봄 준비 시간 등을 위해 한두 시간이 더 확대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올해와 내년에 각각 700실씩 돌봄 교실을 더 만들기로 했습니다. 다만 시도교육청과 학교 사정에 따라 돌봄 운영 시간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돌봄 교실 운영 주체가 시도교육청이고 이번 안은 교육부의 권장안이기 때문입니다. 교사와 돌봄 전담사 사이에 어떻게 업무를 나눌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네, 첫 소식으로 전해드린 대로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가 다음 주부터 2주간 아마 더 갈 것 같고요. 수도권에서는 저녁 이후 모임을 사실상 못하는 조치라서 이 때문에 수입에 큰 타격을 받는 분들이 계신데요. 대리운전 기사분들도 그렇습니다. 자영업자, 택시, 버스 기사는 지원 대상인데 자신들은 빠져 있다면서 정부의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평소 같으면 하루 서너 번의 대리운전을 했지만 요즘은 허탕치는 날이 대부분입니다. 한 건 했잖아요. 총수입 16,000원 했어요. 저녁에 5시, 6시에 나와가지고. 이 대리기사가 지난달 번 돈은 160만 원 남짓. 보험료 등 각종 비용을 빼면 100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이 돈으로 내 식구가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된다면 이번 달 수입은 여기서 반토막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1, 2단계 때 하루 총 콜수가 1000여 콜이 떴다면 지금은 150콜, 100콜 정도 뜬다는 거죠. 6시 이후에는 거의 손님들이 들어오질 않으니까 콜도 나올 수가 없죠. 국회 2차 추경을 통해 택시나 버스 기사는 민생지원자금 등의 명목으로 별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특수고용직에 속하는 대리기사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보편 지원으로 이제 국민재난금을 하자고 정부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국회에서 사실 증액된 사업이거든요. 대리기사들은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코로나 중리, 근로 중리 최소한의 생계 대책을 요구드리는 것입니다. 전국 대리운전 노조는 서울고용노동청과 면담을 갖고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한미연합훈련 연기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남북대화 재개를 전제로 조건부 연기론을 주장하는 연판장이 불고 있는데 지금까지 국회의원 60명가량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훈련 연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유승민 전 의원이 대선 캠프에 합류하는 전현직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비판했습니다. 원희룡 전 지사는 줄 세우기를 할 시간에 정책과 비전을 내놓기 바란다고 지적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당 안에서 줄 세우기를 하는 것은 구태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이현주 특별검사팀이 3개월 동안의 활동을 마치고 다음 주에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오는 10일 활동 종료와 함께 그동안 제기됐던 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 등에 대한 결론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의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 고시가 됐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포함해서 경제단체들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고용부는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확정해서 관보에 게재를 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신용보증기금이 하반기 신규 보증을 6조 원 규모로 공급해서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출, 창업, 뉴딜 기업 등 중점 부문에는 48조 5천억 원을 공급합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1조 8천억 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로 힘들어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1조 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하는데요.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일반 업종의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이 대상입니다. 심사를 통해서 연 2.3% 수준의 금리로 5년 동안 최대 2천만 원을 빌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돌보던 치매 환자의 계좌에서 12억 원을 빼낸 60대 조선족 간병인과 40대 공범이 구속됐습니다. 은행 업무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계좌 비밀번호를 알게 됐는데 환자의 병세가 심해진 2014년부터 최근까지 돈을 빼내서 가로챘습니다. 환자 친척의 고발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경남 창원시의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사무실로 사용되는 컨테이너와 화물차, 지게차 등이 불에 탔습니다. 차량 정비를 받기 위해서 방문한 손님이 버린 담배꽁초가 화재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어젯밤 10시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서창 분기점 부근에서는 달리던 시외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엔진룸에서 시작된 불로 버스가 모두 탔습니다. 운전기사와 승객 3명은 무사히 대피했고 2개 차로가 통제되면서 1시간가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대면 종교 활동을 19명 안에서 전체 수용 인원의 10%만 참석할 수 있게 한 거리두기 고시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교회 관계자들이 요청을 했는데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를 상대로 낸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이 됐는데 법원은 이 조치 효력이 정지가 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드라마 겨울연가에서 배용준 씨 집이었던 강원도 춘천의 주택이 철거가 됩니다.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선데 드라마 소품 등은 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 전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경북 울진 죽변에 만들어진 해안 스카이레일이 오늘부터 정식 운영이 됩니다. 앞서 안전도 검사 결과 선로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서 한 달가량 개장이 미뤄졌습니다. 문제가 된 게 바닷물이 들이치는 선로였고 이에 대해서는 점검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글로벌 백신 허브 추진위원회가 오늘 출범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를 대규모 백신 생산과 보급 기지로 만들고 국산 백신 개발로 백신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첫 회의를 주재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추가로 공급이 됩니다. 오늘 118만 5천 회분이 경북 안동의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출하가 됩니다. 정부가 직계약한 물량 2천만 회분 가운데 일부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당내 대선 주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예비 후보 전체 회의를 엽니다. 유승민, 원희룡, 하태경, 황교안 후보 등이 참석 의사를 밝혔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홍준표 의원은 오늘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 7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일본에서 또 가장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14,000명이 넘었습니다. 도쿄 확진자도 4,100명을 넘어서며 역시 가장 많았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보들 기자, 경험한 적이 없는 확산세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어제 일본의 확진자는 14,207명입니다. 그전까지는 지난달 31일 12,340명이 가장 많았는데 나흘 만에 최고치가 바뀐 겁니다. 도쿄도의 확진자는 4,166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경험한 적 없는 규모와 속도로 감염이 퍼지면서 일본의 누적 확진자는 이르면 이번 주말에 1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확진자는 97만 1,904명입니다. 올림픽 관련 감염도 늘고 있습니다. 어제 29명이 추가돼서 모두 327명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선수촌 내에서 집단 감염이 처음 확인돼서 우려스러운데요. 그리스의 아티스틱 스위밍 선수단 12명 중 선수 4명과 관계자 1명 등 5명이 확진됐습니다. 네, 내년 2월 동계올림픽은 중국에서 열립니다. 6개월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중국에서 나와서 봉쇄 조치가 내려진 곳도 있다고요? 예, 어제 중국의 확진자는 지역 감염 71명, 해외 유입 25명 등 모두 96명입니다. 1월 말 이후에 확진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 최근 닷새 연속으로 확진자가 늘면서 곳곳에서 엄격한 방역 조치가 다시 도입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처음 확인됐던 우한시의 당국은 지난 월요일에 3명이 델타 변이에 걸렸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5월 이후에 이렇게 첫 확진자가 나오자 거주구역을 봉쇄하고 인근 도시와의 왕래도 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우한 씨가 주민 전수조사까지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3개월간의 엄격한 봉쇄를 경험한 기억 때문인지 일부 주민들은 생필품 사재기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체코에서는 마주 달리던 열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3명이 사망했네요.
네, 사고는 현지 시간 4일 아침 8시쯤 체코 서부 도마스리츠에서 발생했습니다. 독일과 국경을 맞댄 곳인데요. 독일 뮌헨에서 체코 프라하로 가던 고속열차가 빨간불인데도 멈추지 않고 달리면서 마주오던 근거리 노선 열차와 정면으로 부딪힌 겁니다. 열차의 조종실이 완전히 부서질 정도로 큰 사고였습니다. 두 열차의 기관사 2명 등 3명이 사망했고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끝으로 1년 전 폭발 사고가 났던 레바논 베이루트 소식입니다. 핵폭발이 아닌 폭발 사고로는 가장 큰 규모였는데요. 사망자가 최소 214명, 부상자는 6천 명이 넘었고 이재민도 30만 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 4일에 추모 행사와 함께 항의 시위도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책임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데다 사고 이후에 경제까지 최악이라서 불만이 큰 상황입니다. 격한 시위에 경찰도 최루탄과 물대포를 쏘며 대응해서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레바논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호소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1억 유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1억 달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 이른바 햄버거병 파장이 일었던 맥도날드에서 내놨던 조치가 자체적인 식재료 유효기간을 정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유효기간이 지난 식재료를 쓴 것으로 이번에 드러나면서 또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맥도날드 측은 이번 일이 직원 개인의 잘못이라는 입장을 냈는데요. 윗선의 지시가 있었던 건 아닌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맥도날드는 2년 전 자체적인 식재료 유효기간을 정해 신선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햄버거병 파장이 커지자 내놓은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매장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식재료를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햄버거빵과 또띠아 등에 새 유효기간이 적힌 스티커를 붙이는 이른바 스티커 가리를 한 겁니다. 이는 한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이러자 맥도날드는 기자들에게 공식 입장문을 보내 해당 매장에서만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티커 가리를 한 아르바이트생과 매장의 이전 책임자를 징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도 있습니다. 정해진 월급을 받는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이 유효기간이 지난 식재료를 굳이 스티커까지 바꿔가며 재활용할 이유가 있냐는 겁니다. 윗선의 지시 없이 해당 매장의 판단으로 그렇게 한 게 맞는지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일단은 1차 저희 내부에서 조사가 일단 중요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첩기관이 결정되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서 저희들한테 통보해주면 이제 결과가 나오는. 권익위는 조사가 끝나면 일단 결과를 감독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지난 3일 벨라루스의 반정부 인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위장한 타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에 참가했다가 강제 소환 위기에 처했던 벨라루스 육상 선수는 어제 도쿄를 떠나 오스트리아 빈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을 거쳐서 망명 신청을 받아준 폴란드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벨라루스 반정부 인사 비탈리 쉬쇼프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의 한 공원입니다. 지난 2일 운동을 하겠다고 나간 뒤 연락이 끊겼는데 다음 날 극단적인 선택을 한 듯한 모습으로 발견됐습니다. 쉬쇼프는 지난해 8월 벨라루스 대통령 선거에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이 압승을 거둔 것에 항의하면서 부정선거 시위에 참여했고 정권 비판에도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정부의 탄압을 피해 지난해 가을 우크라이나로 도피했습니다. 이곳에서도 정권 탄압을 피해 고국을 탈출한 벨라루스 반정부 인사들을 지원해왔습니다. 쉬쇼프의 지인들과 지지자들은 그의 죽음에 의문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이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운동 중 낯선 사람들의 추격을 받았다는 말을 자주 했다는 겁니다. 시신이 발견됐을 당시 휴대전화 등 소지품이 대부분 없어진 상태였다는 현지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얼굴에 멍자국이 있었고 코와 무릎 등에서도 상처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경찰 역시 아직까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위장한 타살 가능성을 열어두고 범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경찰청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Нами відкрито кримінальне провадження за ознаками злочину, передбачено частиною 1 статті 115
Карного кодексу України. Це умисне вбивство. На даний час ми проводимо комплекс заходів з метою встановлення усіх обставин смерті потерпілого. 어제 오후 오스트리아에 도착한 벨라루스 육상 선수 크리스티나 치마노우스카야는 망명 신청을 받아준 폴란드로 다시 떠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남편도 이미 벨라루스를 떠나 우크라이나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폴란드 정부는 치마노우스카야의 남편에게도 인도주의 비자를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국 육상팀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벨라루스 당국이 강제 소환을 시도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지난해 재선거와 정치범 석방을 촉구하는 공개 성명에 참여했던 것도 정권에 미움을 산 것으로 보입니다. 치마노우스카야는 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국이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박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Как спортсмен я чувствую себя абсолютно подавленно. Мне не дали шанс выступить до конца на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ах. У меня забрали шанс на то, чтобы показать хороший результат на 200 метров. 반정부 인사의 의문사와 올림픽 출전 선수의 망명으로 다시 커지고 있는 벨라루스 인권 탄압 논란. 유라시아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신욱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에는 반정부 인사 체포를 위해서 벨라루스 당국이 여객기를 강제 착륙시켜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반정부 인사가 의문이 가득한 죽음을 맞았고요. 루카셴코 정권의 반정부 인사 탄압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일까요? 네, 작년 9월 6번째 임기를 시작한 루카셴코 대통령은 올해까지 27년째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유럽 최장기 독재자입니다. 작년 대선부터 벨라루스 야권은 꾸준히 대규모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등 저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만 5천 명 이상이 투옥되고 있고 대선 후보이자 야권 지도자 스베틀라나 티하노프스카야는 텔레그램 채널방을 통해서 올린 성명을 통해 내가 국민에 의해 선출된 유일한 지도자이며 이 취임식은 광대극이다라고 주장하는 등 야권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루카셴코 대통령은 장기 집권에 대한 국내외 심각한 저항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권력 유지를 위해 KGB와 경찰, 심지어 마피아를 동원한 전방위적인 야권 지도자와 지지자들에 대한 테러와 암살, 대규모 탄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루카셴코 정권에 반대하는 전직 보안요원 모임인 비폴은 외국에 거주하는 야권 지도자들에 대한 벨라루스 국가보안위원회 KGB가 대규모 체포, 암살 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올림픽에 나간 국가대표 선수가 강제 소환 조치를 받고 망명을 신청한 것도 충격적입니다. 벨라루스 올림픽위원회는 치마노우스카야의 심리 상태가 불안해서 귀국 조치를 내렸다, 이 같은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 역시 배후에 루카셴코 대통령이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당연히 루카셴코 대통령의 하나의 정치 공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림픽 기간을 이용한 루카셴코 대통령의 야당 인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생각됩니다. 벨라루스와 같은 구소련권 국가들은 스포츠 스타나 예술인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정부가 투자한 것에 비해 메달 실적이 저조하다고 선수단을 공개 압박한 배경에도 야권 성향의 체육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통해 체육계를 정리하고 친정부 성향의 체육계로 재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벨라루스 국가올림픽위원회는 루카셴코 대통령의 장남 빅토르 루카셴코가 위원장을 맡고 있어 추후 권력 승계 작업에도 스포츠 스타들을 이용해야 하는 루카셴코 대통령에게는 체육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하겠고 이번 올림픽 기간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정부 인사의 죽음을 수사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육상 선수의 망명을 받아준 폴란드. 루카셴코 정권과 신경전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사건으로 루카셴코 정권이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권력 수호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고 이에 비판적인 우크라이나, 폴란드 등 EU 국가들과 대립 관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민주주의 물결이 동유럽에서 우크라이나를 거쳐 러시아와 벨라루스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유럽의 마지막 독재 국가로 평가되는 벨라루스는
작년부터 대선 후보 키옵스카야를 중심으로 국민 저항이 심화되고 있어 루카셴코 대통령은 그 위기감을 실감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권력 유지를 위해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와 동맹 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내내적으로는 벨라루스 국가보안위원회, 즉 KGB와 경찰 그리고 마피아까지 동원하여 야권 인사들에 대한 대규모 투어, 테러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벨라루스 전국의 혼란은 더욱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신욱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였습니다. 벨라루스 야권 지도자 스베틀라나 티하노프스카야는 지난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이어 지난 3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를 만났습니다. 루카셴코 정권을 더 강하게 때리고 더 용감한 자세로 맞서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루카셴코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통해 집권을 연장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국민들의 저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색이었습니다. 네, 무더위의 기세가 다시 강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중부 내륙 지역에 내려진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강화됐습니다. 오늘 서울은 34도, 강릉은 36도, 대구는 35도까지 낮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곳곳에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